23년 전, 단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 남자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면서도 차별과 수모를 견뎌야 했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단 한 줄의 약속도 없이 미래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집 거실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있고, 지금도 아침마다 한국 뉴스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한국이 잘 되면 저도 기쁩니다. 과연 그가 겪은 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온 대학생이죠. 지금은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죠. 크게 액자에 넣어서 벽 한가운데 걸려 있어요. 그 옆에는 아버지가 2002년 월드컵 때 입으셨던 붉은 티셔츠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나눠줬던 응원 유니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장에는 한국어 사전이 있고 한국 역사책도 몇 권 꽂혀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로운 기술은 뭐가 나왔는지 꼼꼼히 챙겨보시죠. 어릴 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한국 얘기만 하실까요? 왜 우리 집에는 한국 물건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태극기를 보고 신기해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냐고요? 그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디야,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그 나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없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커서 대학생이 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저는 갓난아기였고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죠. 가난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요. 우리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한국에서 배운 걸로 먹고 사는 거지.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국에서 보낸 그 6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 간 곳에서 돈보다 더 큰 걸 얻어왔다고 하시거든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해가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 시간도 정확하고 일도 꼼꼼하게 해. 그게 그 나라가 발전한 이유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곳에서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그런 희망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아내와 갓난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난 거였죠. 아버지가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건 정말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2001년 방글라데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아버지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다카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일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겨우 한 끼 먹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고철이나 플라스틱을 많이 주워서 이틀치 식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다. 아내는 아프고 갓난아기는 울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버지가 가끔 그 시절 얘기를 하실 때면 목소리가 떨리세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형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월급이 방글라데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였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 돈을 정말 줄 리가 있나 싶었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저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새로 개항한 공항이라 그런지 모든 게 최신식이었거든요. 방글라데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공항부터가 달랐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더라고. 아,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싶었지.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염색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임금도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적었고 숙소도 열악했죠.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함께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했고 요리할 공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언어도 문제였어요. 한국말을 전혀 못했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됐죠.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한국 직원들한테 혼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후회했어. 왜 왔나 싶었지.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더 힘든 건 차별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위험한 일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아야 했거든요.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사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밀린 임금도 못 받고 다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른 노동자들은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그럴까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고향에 있는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공장 마무리 일을 도맡아 했어요. 기계들 정리하고 남은 자재들 정리하고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성실함이 아버지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공장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공장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 인생을 바꿔준 사장님이었죠. 그분은 부도난 공장과 거래를 하던 원단업체 사장이었다고 해요. 밀린 대금을 받으러 왔다가 아버지가 혼자서 정리 작업을 하는 걸 보신 거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당신은 왜 혼자 남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아버지는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셨대요. 자기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비록 임금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참 묵묵하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겠나? 아버지는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일자리를 제안하다니요. 하지만 사장님은 진심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는 서울 동대문으로 가게 되셨어요. 염색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숙소부터 달랐어요. 깨끗한 원룸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났어. 내 방이 생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버지가 가끔 그때 얘기를 하실 때면 목소리가 떨리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셨나 봐요.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염색 공장에서는 언제 줄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무엇보다 사장님이 아버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었지만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주로 원단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을 맡으셨어요. 동대문 시장 상인들한테 원단을 납품하는 거였죠. 처음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점점 다른 업무도 맡게 되셨다고 해요. 회사 회식 때도 아버지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배려가 아버지한테는 정말 고마웠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셨어요. 위험이 심해져서 며칠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장님이 병원비를 다 내주셨어요.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건강이 우선이야. 아버지는 그때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고향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걸 느끼셨대요. 병원에서 나온 후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다니면서 한국의 상거래 문화를 익히셨어요.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라졌어.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배우려고 했지. 사장님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보셨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를 점점 신뢰하게 되셨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일들도 맡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동대문에서 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는 언젠가 돌아갈 거다. 돈만 벌지 마라.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그 나라에서도 살아.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사장님은 아버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돌아가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배운 품질 관리 유통 시스템, 고객 서비스, 이런 걸 너희 나라에서 써먹어봐.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배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셨죠.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꼼꼼히 메모하셨다고 해요. 한국말도 서툴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단 품질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실이 좋은 실인지, 어떻게 색깔을 맞추는지, 불량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셨어요. 포장하는 방법도 신경 써서 배우셨어요. 어떻게 포장해야 운송 중에 손상이 안 되는지, 어떻게 라벨을 붙여야 관리가 쉬운지, 이런 것들까지 다 메모하셨다고 해요. 동대문 시장 상인들과 거래하는 방법도 관찰하셨어요.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어떻게 신뢰관계를 쌓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눈으로 보고 배우셨죠. 나디야, 그때부터 한국이 나에게 학교였고 사장님은 좋은 선생님이었어. 아버지가 그 시절을 회상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학생이 된 마음으로 모든 걸 흡수하려고 노력하셨나 봐요. 사장님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기계 작동법도 배우셨어요. 원단 재단기, 포장기,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하는지까지 배우셨다고 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시스템이었어요. 주문을 받고 생산하고 배송하고 정산하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신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체계적으로 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버지는 하나씩 이해해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알게 되셨다고 해요. 직원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셨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셨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존중해야 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해. 그래야 오래 함께 일할 수 있어. 한국에서 6년 동안 일하시면서 아버지는 정말 많은 걸 배우셨어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든 걸 습득하셨죠. 그런데 2007년 말 아버지한테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사장님이 아버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서 배운 걸 써먹어 볼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셨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고향에 있는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술을 배워서 고향에서 써먹어 보라는 그 말씀이요. 2008년 초 아버지는 마침내 방글라데시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셨어요. 사장님은 아버지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다고 해요. 자네가 배운 걸로 고향에서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다. 언제든 연락해. 아버지는 공항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쏟으셨다고 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사장님이 아버지한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쓰던 그 수첩이랑 볼펜 세트였죠. 지금도 저희 집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카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실 때 아버지 마음은 복잡하셨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으셨거든요. 6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데 나는 과연 달라져 있을까? 정말 뭔가 해낼 수 있을까? 다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떠나실 때는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아빠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우선 어머니 치료에 집중하셨어요.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도 많이 놀아주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몇 달 동안 시장 조사를 하셨어요. 다카 주변에서 원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셨죠. 한국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어. 품질 관리도 엉성하고 시스템도 없고 고객 서비스도 형편없었어. 아버지는 그 틈새를 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다카 외곽에 작은 원단 공장을 차리셨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직원도 5명밖에 없었고 기계도 중고로 몇 대 사신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하셨어요. 우선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셨어요. 깨끗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죠. 급여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대부분 공장에서는 급여를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검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신 거죠. 불량품은 절대 출하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봤어.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 제품 품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지.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공장 안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시고 직원들한테도 위생 교육을 시키셨어요.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셨고요. 고객 서비스도 한국식으로 하셨어요. 주문을 받으면 정확한 납기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공장 제품은 품질이 다르더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제때 받는다더라. 주문이 계속 늘어났어요. 기존 거래처에서 만족하니까 다른 곳도 소개해주고 입소문이 퍼져서 새로운 고객들도 찾아왔죠. 1년 만에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났어요. 2년 후에는 50명이 됐고요. 공장도 2배로 확장해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워왔다더니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일하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하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로 통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가족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는 방글라데시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나디야, 이제 네가 꿈꾸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아빠가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야. 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워온 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으셨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건 2019년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최고 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죠. 아버지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국제개발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방식부터 시작해서 행정 시스템까지 한국을 따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서 그걸 보고 배워오신 거구나 싶었거든요.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해서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발전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방식을 도입해서 시골 지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수출가공구역 설치도 한국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1970년대부터 수출가공구역을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이뤘듯이 방글라데시도 그런 특별구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더 신기한 건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의 코이카와 협력해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도 한국처럼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걸 이미 20년 전에 봤지. 한국에서는 이미 다 되어 있던 거야.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전자정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인터넷 뱅킹도 되어 있었고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관심을 갖고 찾아봤어요. 방글라데시가 한국을 어떻게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교통 시스템도 한국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다카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모델로 해서 다카 지하철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직업훈련 시스템도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의 폴리텍 대학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술교육기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비결 중 하나가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배워오고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에 가서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IT 발전 계획도 한국을 모델로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IT 강국이 됐는지 그 과정을 연구해서 방글라데시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투자했어요. 인터넷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교육까지 모든 걸 계획적으로 추진했죠. 대학교 3학년 때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배웠어요. 방글라데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한국의 송도나 세종시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친환경 에너지 활용, 스마트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걸 한국 사례를 참고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배워온 것들이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나디야, 아버지는 한국에서 먼저 보고 온 거였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는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응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해. 정말 그랬어요.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공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계셨어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한국에서 배운 일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약속을 지키며 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나는 그 나라에서 기술도 배웠지만 사람도 배웠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지켜. 5분 늦는 것도 미안해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1시간 늦어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정말 그랬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셨죠.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이게 한국에서 본 거야.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방식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품질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만들어. 고객한테 불량품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아버지 공장 제품은 항상 품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서도 신뢰하고 계속 주문을 주는 거였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해.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전 방식대로 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해. 그래야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어.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지하철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 내릴 사람이 다 내린 다음에 타. 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다 쌓여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아버지 공장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직원들한테 시간을 지키라고 하시고 작업장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일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직원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불평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게 됐지. 그렇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버지는 저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나디아야, 너도 곧 한국에 가서 공부하게 될 거야. 거기서 기술만 배우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잘 봐라.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이 나를 바꿨듯이 너도 한국에서 무언가를 바꿔서 돌아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배운 걸로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내가 한 사람씩 바꾸고 너도 돌아와서 한 사람씩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달라질 거야. 아버지의 그런 철학 때문에 저도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배운 걸로 어떻게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이전이 더 중요해. 그게 진짜 발전의 비결이야.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한국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도 배워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봄,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왔어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석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나디아, 한국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야. 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와야 해.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저한테 그 오래된 수첩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 쓰시던 그 수첩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인생을 바꾼 수첩이야. 너도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라. 수첩 안에는 아버지가 적어놓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한국어로 쓴 것도 있고 벵골어로 쓴 것도 있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2001년의 그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 공항에서 어떤 기분이셨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대학교로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체계적으로 설계된 도시 구조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발전했을 거야. 많이 배워라.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도 놀랐어요.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강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죠.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도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나도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받은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몰라서 헤맬 때 도와주시는 분들, 한국어가 서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기술적으로 앞선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과정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IT 강국이 됐는지도 이해하게 됐어요.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죠. 이걸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방글라데시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주말에는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 다녔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봤죠. 어디를 가든 느끼는 건 이 나라가 정말 체계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새로 배운 것들을 들려드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좋아. 많이 배워라. 그리고 꼭 기억해라. 기술만 배우지 말고 마음가짐도 배워야 한다는 걸.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 끈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모든 걸 배우고 있어요. 곧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때 저도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배운 걸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단 사업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꾸셨듯이 저는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경험하신 그 변화를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기술을 배워 돌아오신 아버지처럼 저도 이곳에서 미래를 배우고 돌아갈 거예요. 그게 저희 가족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믿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기술의 나라, 기회의 나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낯선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에게 일터를 넘어서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미래를 건넸습니다. 그 남자의 인생은 달라졌고 그 가족의 운명도 바뀌었으며 지금은 그의 딸이 그 나라를 향해 다시 걷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의 공장 직원들은 지금도 한국식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그의 딸은 서울에서 인공지능을 배우며 고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한 가족을 바꾸고 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누군가의 희망이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꾸는 은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